우리가 요리를 할 때 식용유를 많이 사용하죠. 근데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안 돼요. 기름을 잘못 사용하면 우리 몸에 만성염증이 생기게 되고 여러 질병과 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인데, 오늘 영상을 통해 기름을 고르는 기준과 건강을 해치는 기름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건강에 좋은 기름은 어떤 게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요리에 사용하는 기름은 어떤 원료를 사용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기름을 짜냈느냐에 따라서 영양소가 확연히 달라져요. 기름은 팬에 음식이 눌러붙지 않게 하는 기능도 있는데, 음식으로 섭취하게 되는 것이니 꼼꼼하게 체크하고 선택하셔야 돼요. 그럼 식용유를 고르실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도 알려드릴게요. 식용유는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포화지방보다 불포화지방의 함량이 높은 것이 좋은 기름이에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불포화지방이 많은 기름은 산패가 빨라 변질이 잘 된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돼요. 불포화지방에는 오메가3, 6, 9이 있는데, 이 중에서 오메가3와 9이 많은 것이 좋은 기름이고, 일반적으로 오메가3와 9은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줘요. 염증 수치를 조절하고 성인병도 예방하고 항암 효과까지 있겠죠. 반면에 오메가6는 우리 몸에 필요한 역할이 있지만 과하게 섭취할 때는 몸에 염증 반응을 유발하기도 해요. 특히 트랜스 지방에 포함된 오메가6는 반드시 피하는 게 좋고요. 이렇게 기름의 종류에 따라서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의 함량도 다르고, 불포화지방인 오메가3, 6, 9의 함량도 달라요. 따라서 함량표를 잘 보시고 오메가6의 함량은 적고 오메가3와 9의 함량이 높은 것을 고르시길 바래요. 이런 지방들뿐 아니라 항산화 성분과 미네랄과 같은 좋은 성분들도 얼마나 함유가 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도 필요한데, 기름을 고를 때 두 번째로 살펴봐야 할 사항은 보존력이 얼마나 좋은가를 보셔야죠. 식용유의 화학식은 탄소와 탄소의 이중결합 구조를 많이 갖고 있는데, 이 결합의 단점은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산소와 만나 변질이 되기 쉽다는 거죠. 그리고 요리를 할 때 발연점이 얼마나 되는지도 확인하시고 사용하시는 게 좋고, 발연점이 뭐냐면 쉽게 말해 기름에 열을 가했을 때 끓어서 연기가 되는 상태, 즉 기화가 될 때의 온도가 발연점이죠. 발연점이 낮은 기름을 튀김을 할 때 사용하면 기름이 변질돼서 우리 목에 독이 될 수 있으니, 튀김을 할 때는 발연점이 높은 기름을 사용하셔야 하는 거고, 샐러드 같은 것을 만들 때 기름을 드레싱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는 발연점이 낮은 기름을 사용하셔도 되죠. 세 번째, 기름을 고를 때는 가격도 살펴봐야겠죠. 아무리 좋은 기름이라도 너무 비싸다면 사용하기 부담스럽죠. 아무리 저렴하더라도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면 절대 선택하시면 안 되죠. 그럼 어떤 기름을 피하는 게 좋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콩기름이에요. 가장 흔하게 많이 사용하는 기름이 콩기름인데 먹으면 안 된다니 깜짝 놀라셨죠? 콩기름의 장점은 일단 가격이 저렴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변질이 잘 안 돼서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발연점이 230도로 높아서 튀김 요리에 사용하기에도 적합한 기름이기도 하죠. 이렇게 보면 좋은 기름인 것 같은데, 콩기름은 오메가6의 함량이 높은 기름이에요. 많이 섭취하면 만성 염증을 발생시키고 암 유발과도 연관이 될 수 있죠. 맛은 좋을 수 있겠지만 건강엔 정말 좋지 않은 기름이죠. 콩기름은 핵산 유기용매라는 것에 녹여서 기름을 추출하게 되는데, 유기용매가 콩기름에 섞여 들어가게 되고, 기름을 추출할 때 사용하는 콩도 GMO 유전자 조작을 한 콩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요. GMO 식품이 우리 몸에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안전성이 확실하지 않은 식품은 웬만하면 먹지 않는 것이 좋겠죠. 또한 핵산 유기용매에 녹여서 기름을 짜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좋은 성분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죠. 비타민 E와 비타민 K가 소량이 함유되어 있고, 항산화 성분은 거의 들어있지 않아요. 가격이 저렴하고 보관을 오래 할 수 있다는 장점 말고는 좋은 점이 많지는 않죠. 두 번째 드시면 안 되는 기름은 바로 카놀라유예요. 카놀라유는 유채꽃 씨에서 기름을 추출한 건데, 콩기름보다 좋을 것 같다는 인식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카놀라유는 포화지방산이 10%에서 20% 정도 함유가 되어 있고, 불포화지방산이 80에서 90%로 함량이 매우 높아 좋은 기름인 것 같은데, 발연점도 250도로 높아 튀김 요리에도 적합한 기름이죠. 하지만 문제는 오메가3와 오메가9의 함량보다 오메가6의 함량이 2배 이상 함유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산패도 쉽게 된다는 건데, 발연점이 높지만 산패가 쉽기 때문에 가열을 하지 않더라도 변질이 쉽게 돼서 우리 몸에 독이 되는 트랜스 지방이 많이 생성될 수 있다는 거죠. 카놀라유의 생산지는 대부분이 캐나다산인데, 캐나다에서 생산하는 카놀라유의 원재료인 유채꽃 씨는 대부분이 GMO 유전변이 씨앗이에요. 이는 유채꽃 씨에 있는 독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유전자 변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유전자 변이를 하지 않고 카놀라유 만든 것은 거의 대부분 없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기름을 추출하는 방식도 압착 방식이 아닌 유기용매에 녹여서 만드는 방식이기 때문에 건강에는 더욱 안 좋을 수가 있고, 카놀라유는 가격이 저렴해서 또 선물료도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 쉽게 변질이 되어 섭취할 경우 건강을 또 해칠 수가 있으니 꼭 기억하시는 게 좋고요. 콩기름, 카놀라유 외에도 옥수수 기름과 면실류도 거의 GMO 유전자 변이가 된 원료를
기름을 사용한 기름이니 주의하시기 바라는 게 좋아요. 그렇다면 어떤 기름을 선택해야 될까요? 건강에 정말 좋은 기름 첫 번째는 바로 올리브유예요. 올리브 나무가 풍부해서 올리브 열매와 기름까지 식단에 정말 많이 사용하는 지역이 바로 지중해인데, 지중해식 식단은 건강식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 식단의 핵심 재료 중 하나가 바로 이 올리브유예요. 올리브유는 서양에서 가장 좋아하고 많이 사용하는 기름이기 때문에 연구 자료도 많이 있고 영양 성분도 훌륭한 기름이에요. 기본적으로 포화지방의 함량이 낮고 불포화지방산의 함량이 높아요. 불포화지방산 중에서도 오메가3와 9의 함량이 높아서 건강에 이점도 많고, 또한 페놀산과 토코페롤과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우리 몸의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노화를 방지할 수도 있고 심혈관 질환도 예방할 수가 있겠죠. 특히 풍부하게 함유된 하이드록시 티로손이라는 성분은 항염증, 항산화, 항암 효과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또한 올레유로핀이라는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항바이러스, 항균 작용으로 면역력을 강화시킬 수가 있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데도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다양한 임상스러운 결과 올리브유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뇌 건강을 좋게 하고 우울증을 개선하고 염증을 제거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올리브유는 크게 세 가지 등급으로 나눠져요. 가장 높은 엑스트라 버진 등급은 발연점이 160도로 낮기 때문에 샐러드 같은 것에 드레싱 용도로 사용하면 되고, 버진 등급은 210도, 퓨어 등급은 약 240도로 높기 때문에 열을 가해 조리를 할 때 사용하셔도 돼요. 이렇게 등급이 나눠지는 이유는 정제를 얼마나 해내나의 차이인데, 정제를 많이 할수록 발연점이 높아지게 되고 대신에 올리브유의 좋은 성분들은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을 알고 계시길 바라요. 그리고 올리브유는 보존력이 뛰어나 쉽게 산패가 되지 않아 보관에도 용이한 장점이 있어요. 자, 그리고 건강에 좋은 기름 두 번째는 들기름인데, 들기름은 일본에서 K-헬스 오일이라고 해서 약처럼 매일 한 스푼씩 먹을 정도로 건강에 좋은 기름인데, 들기름에는 포화지방이 7%밖에 없고 불포화지방산이 93%나 함유되어 있는 정말 좋은 기름이죠. 오메가3와 9의 함량이 높고 오메가6의 함량이 낮아서 해로운 요소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들기름은 고온에서 볶아서 압착해서 추출한 것보다 생들깨를 저온에서 압착해서 짠 기름이 좋은데, 그 이유는 들기름이 고온에 약하기 때문이에요. 들기름의 가장 큰 단점은 쉽게 산패가 된다는 건데, 고온에서도 쉽게 변질이 되기 때문에 들기름은 약한 열에 잠깐 조리하거나 드레싱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공기 중에서도 쉽게 삼쾌가 되기 때문에 냉장 보관하셔야 되고, 개봉했다면 한 달 이내에 드시는 것이 좋아요. 이 밖에도 건강에 좋은 기름으로는 요즘 많이 알려지고 있는 아보카도 오일도 있어요. 침침한 눈이 밝아지고 뱃살이 쏙 빠지려면 단호박을 이렇게 드셔야 합니다. 호박이 넝쿨째 굴러떨어졌다 라는 표현 아시나요? 큰 힘을 들이지 않으면서 우연히 좋은 일이 생기거나 큰 성과를 거둘 때 이런 속담을 쓰죠. 옛부터 단호박은 그 자체로 맛있고 또 영양가가 풍부한 식품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채소인데요. 맛있는 단호박이 우리 건강에 다양한 효능을 제공하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단호박의 효능, 단호박에 관한 건강한 삶을 위한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같이 알아보실게요. 단호박은 맛도 좋고 건강에 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는 정말 훌륭한 식품입니다. 이런 단호박의 놀라운 효능들 5가지를 바로 알려드릴게요. 단호박의 첫 번째 효능은 바로 심혈관 건강 개선입니다. 단호박에는 불포화 지방산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런 성분들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또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또한 이 불포화 지방산은 체내에 축적된 나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혈관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단호박에 포함된 칼륨은 혈압 조절에도 효과적인데요. 칼륨은 나트륨의 작용을 중화시켜서 혈압 상승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죠. 그래서 칼륨이 풍부한 단호박은 고혈압의 예방과 관리에 유익한 식품이고요. 평소에 심혈관 질환이 걱정되거나 고혈압을 관리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단호박은 매우 좋은 식품입니다. 단호박을 자주 섭취하면 혈액순환이 개선이 되고 혈압이 안정이 되므로 심장질환 예방에도 매우 효과적일 수 있고요.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심혈관 건강은 이제부터 단호박으로 예방해보세요. 단호박의 두 번째 효능은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다는 것입니다. 단호박은 저칼로리 식품으로 다이어트를 할 때 섭취하면 매우 좋은 음식인 거 아시나요? 단호박의 열량은 100g당 40에서 50kcal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보통 다이어트 하실 때 고구마 많이들 드시죠? 고구마의 열량이 100g당 85에서 110kcal인데요. 단호박의 칼로리는 고구마의 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호박은 다이어트 할 때 칼로리 걱정 없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게다가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포만감도 오래 유지시켜주고요. 이런 특징 때문에 간식 대신 단호박을 드시면 과식을 방지할 수가 있고 체중 조절에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단호박의 식이섬유는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장에서 천천히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도 유익한데요.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아줘서 다이어트 중에도 혈당이 급격히 또 떨어지지 않게 도와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이어트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변비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체중 감량을 도울 뿐만 아니라 장 건강도 함께 챙길 수가 있습니다. 다이어트 중이라면 단호박을 간식이나 식사 대용으로 활용해 보세요.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한 최고의 다이어트 식품입니다. 단호박의 세 번째 효능은 바로 눈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단호박에는 당근과 마찬가지로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두 성분은 우리 눈의 건강을 지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A는 눈의 망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시력 저하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죠. 특히 야맹증 예방에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눈의 피로감을 덜어주고 눈의 노화를 늦추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혹시 하루 종일 스마트폰이나 모니터를 자주 보고 있진 않으시나요? 화면을 계속 들여다보는 현대인들에게는 단호박에 들어있는 비타민 A가 특히 중요한 영양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이 피로하거나 건조감을 느끼는 분들에게 단호박은 자연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있고요. 단호박을 섭취하면 눈 건강을 지키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길 수 있는 시력 저하나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단호박은 정말 눈 건강에도 많은 이점이 있는 식품이죠. 단호박의 놀라운 효능 네 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단호박에는 비타민 C와 아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비타민 C는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켜 감염 예방에 큰 도움을 주고 아연은 백혈구의 생성을 돕고 체내에서 염증 반응을 조절하여 면역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뿐만 아니라 단호박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들은 우리 몸의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 면역 기능을 더욱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특히 겨울철이나 환절기에 감기나 독감 예방을 위해 면역력 강화를 원하신다면 단호박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은 식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자주 피로감을 느끼거나 감기 등에 쉽게 걸리는 분들에게 단호박은 아주 좋은 식품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단호박의 효능 다섯 번째는 부종과 붓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붓기에 호박이 좋다는 거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우리가 수술이나 시술을 받고 얼굴이 붓거나 했을 때 약국에서 단호박즙 같은 거를 파는 거 많이 보셨죠? 이는 단호박에는 칼륨이 풍부한데 칼륨은 체내에 있는 나트륨과 균형을 맞춰주고 몸 안에 불필요한 수분을 배출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종을 완화하고 몸의 붓기를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고요. 특히 평소에 손이나 발, 얼굴 등이 자주 붓는 분들에게 단호박을 섭취하면 체내의 나트륨 농도를 조절해주면서 불필요한 수분이 빠져나가서 붓기가 자연스럽게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효능이 많은 단호박을 어떻게 섭취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섭취 방법에 따라 효능의 50%만 섭취하게 될 수도 있고 100%로 바뀔 수도 있는데요. 단호박 효능을 100%로 섭취하는 방법을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건강을 위해 단호박을 섭취하는 방법 첫 번째는 바로 껍질까지 섭취하는 것입니다. 단호박의 껍질은 과육과 견주어봐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많은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단호박의 껍질에는 대부분의 폴리페놀이 함유되어 있어서 드실 때는 꼭 껍질까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호박 껍질에는 단호박 속 알맹이에 없는 페놀산이 들어있는데요. 페놀산은 노화를 방지하며 혈액순환을 도와서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이고요. 껍질에 비타민 A와 비타민 C, 항산화 물질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 건강, 면역력 강화에도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단호박을 섭취할 때는 꼭 껍질까지 함께 먹는 것이 좋고요. 물론 껍질을 먹을 때는 꼭 깨끗하게 세척을 하고 농약이나 불순물이 묻어있지 않은지 잘 확인하고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껍질이 두껍고 질기게 느껴지면 부드럽게 찌거나 껍질째 구워서 섭취해보면 훨씬 편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단호박은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채소인데요. 호박잎도 몸에 매우 유익하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호박잎은 비타민 A, 비타민 C, 칼슘, 철분이 풍부해서 뼈 건강에 도움이 되고 또한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체내의 염증을 줄이고 소화 기능을 돕는 데에도 효과적인데요. 특히 피로 회복에 좋고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호박잎은 찜이나 국, 볶음 등으로 다양하게 요리해서 섭취할 수가 있죠. 호박잎을 섭취하는 것도 단호박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좋은 방법이니 버리지 말고 같이 드셔보세요. 그리고 단호박을 먹을 때 호박 씨를 빼놓을 수가 없죠. 호박 씨가 수면에 도움을 준다는 거 들어보셨나요? 호박 씨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이 성분이 수면 개선에 큰 도움을 줍니다. 트립토판은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변환이 되는데 이 두 물질은 우리의 수면 리듬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불면증이나 수면의 질이 낮은 분들
분들에게 호박씨는 정말 유용한 식품이고요. 호박씨에는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도 풍부해서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거나 내리는 것을 막아주고 당뇨 예방에도 효과적이고요. 그래서 호박씨는 다이어트에도 매우 좋고 식사 후 간식으로 섭취하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호박은 아주 건강에 좋은 식품이지만 섭취 시에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건강을 지키기 위한 몇 가지 단호박 섭취의 유의사항도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껍질 섭취 시에 소화 문제입니다. 단호박의 껍질은 건강에 많은 효능이 있지만 소화가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이나 위장이 민감한 분들은 껍질이 소화가 되지 않거나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단호박 껍질을 제거하고 속만 섭취하는 것이 좋고요. 아니면 껍질을 먹을 때는 반드시 부드럽게 조리하여 섭취해서 소화불량이나 복부의 팽만감을 최대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의사항은 알레르기 반응인데요. 단호박은 일반적으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드물지만 일부 사람들은 호박에 알레르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호박이나 호박씨에 민감한 분들은 섭취 후에 발진이나 가려움 등의 증상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단호박 섭취를 바로 중지를 하시고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알레르기 반응은 개인 체질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처음 먹을 때는 소량 섭취해서 반응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단호박 섭취에 유의해야 할 사항 세 번째는 신장질환이 있는 사람의 섭취입니다. 단호박은 칼륨이 풍부한 식품인데요.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칼륨의 과다 섭취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칼륨이 과잉 섭취되면 신장에 부담을 주어서 부종이나 혈압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칼륨 섭취를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에는 병원에서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단호박 드실 때에는 본인에 맞는 양을 조절해서 섭취하셔야 하고요. 네 번째, 단호박 섭취 시의 주의사항은 다이어트 시의 과잉 섭취입니다. 아까 말씀해드렸듯이 단호박은 다이어트에 유익한 식품이라고 했죠. 하지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단호박도 조리 방법에 따라 칼로리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호박을 버터나 크림 등의 고칼로리 재료와 함께 조리하면 그만큼 칼로리가 높아져서 다이어트에 좋지 않겠죠.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단호박을 찌거나 구운 방법으로 조리를 하고 고칼로리 재료를 피하는 것이 건강하고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또한 단호박에 포함된 당분은 비교적 낮지만 당뇨가 있는 사람은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다이어트 중에도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몸 안에 염증이 쌓이고 염증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거예요. 암 예방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꼽는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건 바로 먹는 것, 운동, 마음 건강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먹는 것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요소라는 건 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암 예방을 위해 아침밥을 안 먹는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미국 의사들의 건강 철학에 따르면 우리 몸은 몸속 노폐물을 정리하고 배출하는 시간과 섭취를 위한 시간이 따로 존재한다고 해요. 지금부터 이 암이 생기는 이유, 암세포 굶어 죽게 만드는 음식과 언제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암 예방을 위해 절대 먹지 말아야 할 금지 음식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언제 어느 때 잘 먹는 것이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 잘 알게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암이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 중에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있는데 바로 몸 안에 염증이에요. 우리 몸은 수많은 염증들이 생기고 사라지고 계속 반복이 되는데 몸에 염증이 안 생길 수는 없어요. 문제는 염증이 잠깐 생기고 없어져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들이 몸에 들어오면서 만성염증이 생기게 되고 이 만성염증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만성염증은 과연 어떻게 문제가 될까요? 만성염증이 계속되면 우리 몸은 면역 질서가 깨져요. 조직이나 장기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되죠. 더 나아가서는 만성염증이 암으로도 발전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건데 이렇게 암의 시작은 처음에는 염증으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설명드리면 몸의 곳곳에 미세염증이 일어나면서 이것이 만성적으로 진행돼서 약 10억 개의 세포가 모였을 때 제1기 종양으로 발견이 되고요. 이 상태가 되면 보통 몸이 굉장히 피곤하고 체력도 많이 떨어져 있죠. 이렇게 염증은 암을 유발하는 가장 큰 문제거리인데 그래서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은 자제하고 암세포가 생겨야 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음식을 드시는 게 좋겠죠. 우리 몸속은 몸속 노폐물을 정리하고 배출하는 시간과 섭취를 위한 시간이 또 따로 존재하는데 이 새벽 4시경부터 낮 12시까지가 배출을 위한 시간으로 이 시간에 음식을 드시지 않으면 몸에서 배출
배출이 잘 되는 환경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는 흡수를 위한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 시간에는 몸이 음식을 흡수하고 신진대사를 활발히 하는 시간이라서 이 시간에는 음식을 드시는 게 좋겠죠. 그렇다면 낮 12시까지는 아무것도 안 먹는 게 좋은 걸까요? 그렇진 않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먹으면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음식은 또 따로 있죠. 첫 번째는 바로 물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는 수분 섭취가 꼭 필요하고, 우리 몸은 밤새 쉬면서 수분 공급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탈수가 오기 전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이때 물을 보충해주면 몸에서 해독 작용을 시작하게 되죠. 물은 너무 차갑거나 뜨거운 물은 안 드시는 게 좋고, 적당한 물의 온도는 우리 체온과 비슷한 36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아요. 두 번째 음식은 바로 시금치예요. 시금치는 많은 영양소와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 주 영양소는 비타민 A, C, K, 철분, 칼슘, 마그네슘 등이 있고, 이 중에서 비타민 A는 시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비타민 C는 면역력 강화랑 콜라겐 생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죠. 또한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에 관여해서 출혈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죠. 이런 시금치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어서 소화를 도와주고 변비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데, 녹색 식물인 시금치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갖고 있어서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암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시금치에는 옥타산과 스피노사이드라는 물질이 있어서 적절한 섭취량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요. 대부분의 경우 적절한 양의 시금치를 섭취하는 것은 건강에 이로울 수가 있지만, 만약 과도한 양을 섭취하게 되면 칼슘 흡수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죠. 아침에는 적당량의 시금치를 믹서기에 넣고 과일이나 요거트, 우유나 물과 함께 갈아서 드시면 간단하면서도 영양 가득한 아침 대용으로도 드실 수가 있겠죠. 또 세 번째는 양배추예요. 이 양배추는 비타민 C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데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음식인데, 면역 체계를 강화해서 감염과 질병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주죠. 또한 이 양배추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화작용도 돕는데, 이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촉진하고 변비를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성분이죠. 뿐만 아니라 양배추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라는 항산화 물질도 풍부한데, 이러한 항산화 물질은 눈 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 나이가 들어서 망막병성이 일어나는 것을 또 예방할 수가 있겠죠. 양배추의 효능 중에 암과 관련된 중요한 효능은 바로 항염작용을 도와주는 화합물인 인다졸3 카르비놀이 함유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화합물은 염증을 줄여주기 때문에 염증이 암세포로 발전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외에도 양배추에는 심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칼슘, 칼륨,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이 풍부해서 혈압을 조절하고 심장 건강을 개선하는 역할도 해요. 아침에 양배추를 드실 땐 신선한 상태에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익혀서 드시더라도 비타민 C가 미리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래 끓이지 않는 것이 좋고, 가능하면 씻은 뒤 신선한 상태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네 번째는 당근이에요. 당근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는 음식인데, 베타카로틴은 식물에서 발견되는 산화 방지제인 카로티노이드의 한 형태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갖고 있죠. 항산화 작용은 몸이 산화되는 것을 억제하고 세포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결과적으로 암세포가 억제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또한 당근에는 폴라크틴이라는 화합물도 있는데, 이 화합물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죠. 이뿐 아니라 당근에는 비타민 C와 다른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 이런 영양소는 면역 체계를 강화해서 암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역할도 해요. 강화된 면역 체계는 암세포의 형성을 억제하고 건강한 세포의 복제와 복구를 촉진하죠. 아시다시피 당근에는 식이섬유도 풍부한데, 식이섬유로 인해 소화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장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장내 독소의 축적을 방지해서 암 발생 가능성이 줄어들게 돼요. 다만 당근만으로 암을 완전히 예방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식단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 또한 중요하죠. 이제는 아침밥 대신에 어떤 것을 드셔야지 도움이 되는지 아시겠죠? 아침을 황제처럼 드시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는 말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이제부터는 아침 공복에는 수분 보충을 위해 물도 드시고, 수분이 충분히 들어있는 채소 위주의 식습관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아침에만 이렇게 조심해서 좋은 음식을 드시고 오후에는 아무거나 드셔도 상관없는 걸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암 예방을 위해 좋은 음식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먹지 않는 건데, 지금부터 암 예방을 위해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은 어떤 음식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단당류 음식이에요. 단당류의 대표적인 음식은 바로 설탕이죠. 왜 단당류인 설탕이 과연 몸에 안 좋을까요? 단당류는 당분 분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흡수가 빠르고, 섭취하면 혈당 수치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혈당 조절이 안 돼서 당뇨병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 당뇨병은 아시다시피 모든 성인병의 원인이고 암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많은 암 환자들이 당뇨를 가진 경우가 많고, 뿐만 아니라 단당류는 고칼로리 식품으로 비만이 원인이 되는데, 비만 또한 암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몸을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추가로 치아에도 영향을 주는데, 단당류는 구강 내에 있는 박테리아에 의해서 분해가 돼서 산을 생성해요. 이런 산이 치아를 손상을
성장을 시킬 수 있게 되죠. 단당류가 포함된 음식은 설탕 말고도 사탕, 초콜릿, 탄산음료, 주스, 빵, 쿠키, 과자, 시중에 파는 인스턴트 대부분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설탕 성분을 완전히 안 먹을 순 없겠죠. 될 수 있으면 적게 드시고 단당류 대신 천연 감미료나 스테비아 같은 대체품들로 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두 번째는 술이에요. 국제암연구소는 알코올을 인체에 유해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기도 했는데 술은 구강암이나 인후암, 식도암, 간암 여러 종류의 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데 영향을 주는 최악의 음식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왜 술은 암 발생의 최악일까요? 그건 바로 술의 주성분이 알코올 때문인데 알코올이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그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독성 물질이 이것이 몸에 안 좋은 독소 역할을 하면서 암세포를 성장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까지 하게 돼요. 이 아세트알데히드는 DNA 손상을 유발하고 세포 주기 조절을 방해해서 암 성장을 촉진하는 몸에 정말 안 좋은 성분이죠. 이 또한 알코올은 몸의 호르몬 수치도 변화시킬 수가 있는데 호르몬 수치의 변화가 여성분들이 알코올을 섭취하면 유방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 이유는 알코올이 에스트로겐 수치도 상승시키고 유방 조직에 영향을 줘서 유방암 발생률을 증가시킬 수가 있죠. 세 번째는 트랜스 지방이에요. 트랜스 지방이 안 좋은 지방인 줄은 다 아실 텐데 은근히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들이 있어요. 일단 집에서 식용유로 튀기듯이 요리하는 음식은 대부분이 트랜스 지방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죠. 감자튀김이나 치킨 너겟, 핫도그 같은 것들은 당연히 트랜스 지방이 많이 있고 계란 후라이도 일반 식용유로 요리하면 트랜스 지방이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과자나 빵에도 트랜스 지방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니 성분표를 꼭 확인해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그렇다면 트랜스 지방은 도대체 왜 몸에 안 좋고 암세포를 성장을 시킬까요? 먼저 이 트랜스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증가시키는데 이는 동맥경화를 유발해서 혈관 건강도 악화시킬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암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거죠. 또한 트랜스 지방은 염증을 촉진시키는데 지속적인 섭취는 만성적인 염증을 유발해서 암세포로 성장하는 결과를 유발할 수가 있겠죠.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당뇨를 예방하려면 땅콩을 이렇게 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땅콩 좋아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저는 땅콩과 건어물을 안주로 참 좋아하는데요. 이런 맛있는 땅콩이 건강에 좋은 효능들이 많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심심풀이 땅콩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땅콩은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음식이죠. 하지만 땅콩의 그 놀라운 효능을 제대로 아는 분은 많이 없으실 거예요. 땅콩이 얼마나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섭취하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지 땅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렸을 적 키가 작은 친구를 땅콩 같다고 놀리지 않으셨나요? 작은 땅콩 한 알에는 단백질, 지방, 그리고 탄수화물과 식이섬유는 물론이고 비타민 E, 비타민 B군, 칼륨, 마그네슘, 철분,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레스베라트롤 등 여러 가지 몸에 좋은 영양소가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영양이 풍부하고 맛도 고소한 땅콩의 놀라운 효능 7가지를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땅콩의 놀라운 효능 첫 번째는 심혈관 질환의 개선입니다. 미국 심장학회에서 땅콩을 추천 음식으로 소개한 것 알고 계시나요? 땅콩 크기는 작지만 땅콩 안에 들어있는 영양소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땅콩은 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고 특히 땅콩에 함유된 모노 불포화 지방산과 다불포화 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의 수치를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땅콩에 함유된 단일 불포화 지방산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혈중 콜레스테롤이 낮아져 심장 건강을 지키는데 매우 좋은 작용을 하는 것이죠. 또한 땅콩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고 비타민 E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고 혈관을 보호하며 혈액의 순환과 동맥경화증을 예방하고 심장 질환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마그네슘, 칼륨, 식이섬유와 같은 심혈관 건강에 중요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서 혈압을 조절하고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땅콩의 놀라운 효능 두 번째는 뇌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인데요. 땅콩에는 레시틴과 비타민 E가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들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땅콩은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가 있어서 중년과 노년층에게 매우 유익한 음식이라는 것 아시나요? 땅콩에 함유된 비타민 E, 폴리페놀, 특히 레스베라토롤 등 강력한 항산화 성분들은 뇌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항산화 성분은 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며 이는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기능도 해줍니다. 또한 땅콩은 불포화 지방산,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을 포함하고 있어서 뇌 기능을 개선하고 치매와 같은 뇌질환을 예방할 수도 있는데요. 특히 이 불포화 지방산은 뇌 세포막의 구성 성분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뇌 신경 전도 속도를 높여서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땅콩의 효능 정말 놀랍지 않나요? 아직 놀라긴 이른데요. 땅콩의 효능 세 번째는 바로 체중 관리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땅콩은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해서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죠. 그래서 과식을 예방하고 체중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땅콩도 좋지만 땅콩을 갈아서 만든 땅콩 버터도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줘서 과식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해서 에너지를 공급하고 건강한 체중 관리하는 것을 도와줄 수가 있고요. 하지만 모든 음식은 과유불급이죠. 작지만 영양이 풍부한 땅콩은 고칼로리 식품이기 때문에 하루에 10알에서 20알 정도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땅콩의 놀라운 효능 네 번째는 바로 당뇨 관리 효능입니다. 땅콩이 당뇨의 효능이 있다니 신기하시죠? 땅콩에는 불포화 지방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혈당 지수가 낮아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효과가 있는데요. 그래서 당뇨 환자들에게도 좋은 간식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땅콩에 포함된 섬유질과 단백질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땅콩에 포함된 식이섬유 또한 혈당 흡수를 늦추고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콩의 마그네슘과 비타민 B군이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이로 인해 땅콩은 당뇨 예방과 혈당 관리에 탁월한 식품으로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땅콩의 효능 정말 놀랍지 않나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땅콩의 효능 다섯 번째는 피부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땅콩에 들어있는 비타민 E와 항산화 물질들이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좋은 영향을 주는데요. 땅콩에 들어있는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피부 세포를 프리 라디컬로부터 보호하고 피부 노화를 지연시키는 데 좋은 영향을 줍니다. 이 성분은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주름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며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염증을 줄여주며 피부를 매끄럽고 촉촉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땅콩은 아름다운 피부를 위한 좋은 식품이 되고요. 그리고 땅콩에 포함된 불포화 지방산, 특히 올레산과 리놀레산은 피부의 수분 유지를 도와서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하며 염증을 줄여서 피부 트러블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땅콩에는 아연이 포함되어 있어서 피부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땅콩에 포함되어 있는 아연은 상처 치유를 돕고 여드름과 같은 피부 문제를 개선하는 데도 놀라운 효능이 있습니다. 땅콩의 효능 여섯 번째는 소화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땅콩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우리 소화기 시스템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데요. 식이섬유는 장의 움직임을 촉진시켜서 변비를 예방하고 장내 유익한 미생물의 활동을 도와서 장 건강에 매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또한 땅콩에 포함된 불용성 이 섬유는 특히 장을 자극해서 배변을 원활하게 하고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섬유는 장에서 물을 흡수해서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땅콩의 놀라운 효능 일곱 번째는 좋은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 섭취에 좋은 공급원이라는 것입니다. 땅콩은 고기나 다른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서 지방이 적고 채식주의자나 비건이 단백질을 섭취할 때 아주 유용한 대체 식품이 될 수 있죠. 100g의 땅콩은 약 25에서 30g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 아시나요? 우리가 흔히 좋은 단백질 공급 식품이라고 생각하는 닭가슴살의 단백질 함량이 100g당 약 30에서 35g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단백질 함량은 닭가슴살에 비해 살짝 낮지만 대신 건강한 불포화 지방과 다른 다양한 영양소도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단백질을 섭취하기에 아주 충분히 좋은 식품이 됩니다. 이렇게 건강에 놀라운 효능이 있는 땅콩, 그냥 아무렇게나 드시면 땅콩의 효능을 100% 섭취할 수 없다는 것 아실까요? 보통 땅콩을 어떻게 조리해서 드시나요? 구워서, 볶거나 삶아서 모두들 좋아하는 방법이 다르실 텐데요. 생 땅콩을 먹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과연 땅콩을 가공하지 않고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이 생 땅콩에는 독성이 있을 수 있는 물질인 아플라톡신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분히 익혀서 먹어야 하는데요. 볶거나 구운 땅콩은 아플라톡신을 제거할 수 있어서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땅콩을 삶아서 먹는 것이 더 건강에 좋다는 것을 알려드릴게요. 땅콩을 삶았을 때 더욱 건강에 좋은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삶은 땅콩은 볶은 땅콩에 비해 항산화 성분이 더 많습니다. 볶을 때 일부 항산화 성분이 파괴가 될 수 있고 땅콩 껍질에는 폴리페놀과 레스베라트롤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땅콩을 볶은 뒤에 버리는 껍질은 이런 몸에 유익한 성분들을 섭취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삶은 땅콩은 과일산이 더 적고 식이섬유도 풍부한데 이로 인해서 소화가 더 용이합니다. 세 번째로는 삶은 땅콩은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발암 물질이 덜 생성이 됩니다. 이 아크릴아마이드는 고온에서 볶을 때 발생할 수가 있는데 삶은 과정에서는 이 유해 물질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건강을 위해서 삶아 드셔야 한다는 것 아시겠죠? 하지만 땅콩을 섭취하시기 번거롭거나 조금 더 쉽게 섭취하고 싶은 분도 있으실 텐데요. 이런 분들은 땅콩 버터를 드시면 됩니다. 땅콩 버터는 땅콩에 버터를 넣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것은 아니고요. 땅콩을 계속해서 갈게 되면 크림과 같은 형태로 변하게 되는데 이게 마치 버터처럼 부드러워서 땅콩 버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땅콩 버터는 땅콩의 영양소를 그대로 담고 있어서 섭취할 때 매우 편리한데요. 다만 가공된 땅콩 버터에는 설탕이나 염분이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첨가물이 없는 순수한 땅콩 버터를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다. 땅콩 버터는 샐러드 드레싱에 넣거나 통밀빵에 발라서 먹으면 더욱 맛있고 건강하게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땅콩, 이렇게 좋은 땅콩도 섭취할 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땅콩을 섭취할 때 주의할 점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땅콩 섭취 시에 유의할 점 첫 번째는 알레르기입니다. 땅콩에 알레르기 있는 분은 절대 땅콩을 드시면 안 되죠. 땅콩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대표적인 식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본인이 알레르기가 있는 걸 인지하는 분이면 절대로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땅콩 알레르기는 가벼우면 목이나 혀의 가려움이나 발진 등으로 일어날 수가 있고요. 만약 알레르기 증상이 심하면 호흡곤란 혹은 혈압저하, 아나필락시스 등의 쇼크처럼 매우 심각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으면 즉시 땅콩 섭취를 중단하고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땅콩이 들어간 음식이 아니어도 전에 같은 조리기구를 사용해서 만든 요리도 땅콩 성분이 남아있을 수가 있어서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는 위험할 수가 있는데요.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꼭 땅콩이 들어갈 수 없는 환경에서 조리가 된 건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땅콩을 섭취할 때 유의할 사항 두 번째는 바로 과다 섭취입니다. 고소한 땅콩은 손으로 집어먹기도 쉬워서 한번 먹기 시작하면 하나, 둘 계속 입으로 들어가게 되죠. 하지만 이렇게 계속 먹다가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체중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땅콩은 고칼로리 식품이기 때문인데요. 하루에 권장 섭취량은 10알에서 20알 정도이며 이를 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땅콩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염분과 설탕이 추가된 가공식품을 피하는 것입니다. 땅콩이 몸에 좋다고 해서 시중에 판매되는 땅콩 버터나 땅콩 과자까지 좋은 것은 아니죠. 땅콩에 염분이나 설탕이 많이 포함된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을 자주 섭취하면 혈압 상승이나 당뇨 유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첨가물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요. 땅콩 버터를 섭취할 때도 뒤에 성분표를 확인하시면 좋은데요. 맛으로 먹는 거라면 상관이 없지만 건강을 위해서 땅콩 버터를 섭취하는 것이라면 100% 땅콩으로만 만들어진 제품인지 살펴보시고 구매하셔야 합니다. 땅콩 섭취 시에 유의할 점 네 번째는 보관이 잘 된 땅콩을 섭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땅콩이 건조된 식품이라고 생각해서 실온에 대충 보관해 놓진 않으셨나요? 땅콩은 고지방 식품으로 지방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산패가 될 수 있는데요. 산패된 지방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 과산화지질을 생성할 수가 있으며 이는 세포와 조직에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땅콩이 보관 상태가 부적절해지면 곰팡이가 자주 발생하는데 이 곰팡이는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소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플라톡신은 강력한 발암 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장기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간에 손상을 주거나 간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이라서 땅콩을 보관할 때는 통풍이 잘 되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해야 되며 곰팡이가 발생한 땅콩은 절대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